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랑 제 남편은 이과 커플입니다. 만난 것도 IT 스타트업에서 만났어요. 저는 당시 기획과 개발을 같이 하는 개발자였고요. 남편은 스타트업을 막 창업한 새내기 대표였습니다. 둘 다 젊었고 밤샘을 밥 먹듯이 함께하면서 정이 들었어요. 거의 1년 반을 24시간 붙어 있으니 정이 안 들 수가 없죠. 딱히 연애를 하자 어쩌자 하는 말도 없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 이 사람이랑 손도 잡고 눈도 맞추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쩌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많이 힘들어서 급여도 잘 못 주던 회사는 결혼 후 아이템을 잘 잡은 덕에 1년쯤 지난 후 3,000배 성장을 했어요. 다른 기업이라면 3,000배씩 성장하는 게 어렵지만 IT 업계는 그게 가능한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직원들 3명이 밤새 가면서 일하고 화장실 청소도 돌아가면서 하던 반지하 작은 원룸 사무실에서 창업 7년 만에 남편과 저는 작은 건물 하나 전체를 사무실로 쓰고 직원도 40명까지 늘어난 큰 회사의 대표 그리고 이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 키우느라 신혼도 없었어요. 1년은 기껏 마련한 신혼집 대신 회사 사무실에 있는 접이식 침대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해서 직원들이 저희한테 혹시 위장 결혼한 거 아니냐, 전세 대출 때문에 일단 혼인신고한 거 아니냐, 사업자금에 보태려고 축의금 받기 위해 결혼식 한 거 아니냐 등등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지하게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신혼 1년차 끝 무렵 드디어 회사가 대박을 치고 저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신혼여행도 가고 주말에는 집에서 꽁냥꽁냥 로맨틱한 시간도 보냈죠. 늘 바쁜 자식들 위주로 다 배려해 주셨던 양쪽 집 부모님도 간신히 챙기기 시작했고요. 정신없이 일만 매달리는 며느리가 야속하기도 하셨을 텐데 저희 시부모님은 늘 저만 보면 사업이 저렇게 잘 된 거 다 우리 며느리 덕이다. 네가 복덩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좋은 분이십니다. 사실 결혼 후에 제가 딱히 한 건 없죠. 전 그냥 평소에 일하던 대로 일하고 바뀐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랑 결혼한 다음에 일이 잘 풀리니 시부모님께서는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라면서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저도 시댁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좋으신 분들이었고 특히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 후 2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너희 엄마를 시엄마로 만난 거고 두 번째 복은 우리 며느리 만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를 많이 사랑하고 예뻐해 주셨어요. 저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재혼 커플입니다. 저희 남편은 돌아가신 친엄마가 따로 있고요. 지금 시어머니는 사실 새엄마예요. 그런데 전혀 새엄마와 아들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한테 지극정성이셨고 남편도 새엄마, 친엄마 이런 거 따질 새 없이 그냥 엄마로서 시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존경하고 챙기고 따랐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사춘기 예민했을 남편한테 시어머니는 전폭적인 사랑으로 남편을 품어주셨고 오롯이 남편만을 뒷바라지 하셨대요. 그러다가 남편 중3 때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다고 하네요. 보통 새어머니가 아기를 가지면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알았던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기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나이 차 많이 나는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다고 합니다. 다 시어머니 복이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이 차 많이 나는 동생입니다. 16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 즉 제 시누이는 세상에 저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캐릭터예요. 너무 철이 없고 겉멋만 든 채 못되게 자랐습니다.
노뚱이라서 시아버지께서 오냐 오냐 하며 키운 것도 있었지만 그냥 천성이 좀 제멋대로인 사람 쪽에 가깝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내 유일한 고민이 바로 쟤라고 할 정도로 아가씨는 저희 집의 트러블 메이커 같은 존재예요. 학교 다닐 때도 학폭 때문에 시어머니가 맨날 여기저기 사과하러 다니게 만들었고요. 대학은 당연히 안 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 빼다가 걸려 경찰서 드나들고 물건 몰래 빼돌려서 고소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죄인이라며 쫓아다니면서 고상해주고 사과하고 뒷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으셨다네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시아버지한테 징징거리고 졸라서 돈이나 좀 받아서 썼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엄할 때는 또 엄하시거든요. 워낙 성품이 곱고 반듯하신 분이라 딸내미가 저렇게 된 거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항상 동생 때문에 너희가 피해보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실 정도입니다. 남편이랑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사실 아가씨에 대해 잘 몰랐어요. 저희 남편도 이과고 저도 이과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인 얘기 주고받는 거 별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날짜 잡고 가족들 만날 얘기가 오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남편이 되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도 마. 알았지? 결혼하고 많이 볼 사이 아니고 절대 우리 생활에 피해 안 가게 할 거니까. 그런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차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도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이차 많은 여동생이면 보통 오빠들은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데 왜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예쁘고 귀여운 종류의 여동생이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예쁘고 귀여운 종류의 여동생이 대체 어딨어? 여동생이면 다 예쁜 거지. 당신 또 이과생 특유의 입력 구출력 한번 답이 나온 건 변동없다. 뭐 이런 논리로 동생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네가 몰라서 그래. 상상 그 이상이야. 네가 뭘 상상하던지 그 이상이 내 동생이라고.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뭔지 알아? 내 동생보다 딱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 동생이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동생보다 어머니가 일주일은 더 살아야 개받친 사고 다 수습하고 갈 수 있지 않겠냐고. 여튼 골 때려. 혹시 도박해? 차라리 도박이면 어디 가독이라도 하지. 사고 치는 게 잔잔발이 이어지다 한 방에 훅 치다가 여튼 넌 몰라. 대체 제가 뭘 모른다는 건지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을 만난 직후 저는 그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었죠. 제가 이과생이라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도 엄마가 감정적으로 절 혼내면 제가 꼼짝도 안 했대요. 그 어린 게 회초리로 맞으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눈물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엄마가 논리적으로 너는 이런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엄마가 몹시 속상하고 실망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울면서 빌고 반성을 했다네요. 즉 저는 논리적으로 뭔가 이해가 되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도 저한테는 좋은 게 아니고 아무리 나쁜 상황도 저한테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할 수 없으면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이해할 수가 없는 종류의 사람이더라고요. 딱 처음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우리 오빠 회사에서 이사한다면서요? 그러면 저한테 용돈도 좀 많이 줄 수 있겠네요. 아니다. 우리 오빠 회사 아직 거지라서 이사 월급이래봐야 얼마 안 되나? 그러면 각서라도 써줘요.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저 좀 잘 챙겨주겠다고. 시누이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순간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뭘 맡겨놓은 게 있었나 싶었죠. 그랬더니 제 표정을 보고 아가씨가 피식 비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뭐야. 표정 봐. 겁나 싸해. 나 지금 방금 목욕감 느꼈어요? 목욕감이 아니고 모욕감이겠죠. 와, 씨. 지금 나한테 지적질한 거예요? 완전 짜증나. 지금 대학 나왔다고 나한테 잘난 척해요? 아니면 나이 든 아줌마 잔소리인가? 아니, 아가씨. 저 그게 아니고. 재수없어, 진짜. 정말 끼리끼리 논다고. 원래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다 사람 무시해요. 오빠도 재수없는데 이 언니는 더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요. 당연히 미안해야죠. 그런데 미안하다는 건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금이라는 게 있다고요. 보상금 주세요. 아가씨와 처음 만난 지 5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카페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죠. 제가 너무나 황당한 얼굴로 멍하게 있으니까 커피를 가져오던 남편이 그걸 보고 당황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얘가 또 뭐라 그랬어? 오빠는 내가 맨날 뭐라 그러는 사람이지? 정말 기분 나빠. 아, 짜증나 진짜. 그러더니 아가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가씨를 보며 한숨 한번 푹 쉬더니 그냥 앉아서 커피를 원샷했습니다. 자기 것, 아가씨 것 두 잔을요. 저만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가씨를 잡아야 하나 어째야 하나 하다가 남편에게 그랬죠. 아니 자기야, 저렇게 보내면 어떡해. 잡아야지. 됐어. 쟤 또 꼬라지 났어. 괜찮아.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이제 아주 지겹다, 지겨워. 어떡해. 괜히 나 때문에. 상세 사망 안 들어도 너 때문이 아니고 쟤 때문이긴 할 텐데. 그래도 사망은 알자. 대체 쟤가 또 뭐라 그런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 그래야 내가 응대를 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자기 회사 이사니까 앞으로 자기한테 얼마 용돈 줄 건지 얘기하라고 하면서 각서 쓰라고 하길래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목욕감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욕감이 아니다, 모욕감이다라고 고쳐줬더니 자기 무시하냐면서 그냥 화를 내는데 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유 진짜 창피해서. 그냥 무시하면 돼. 저 기집애 저거 내가 진짜 저래서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에휴 결혼 전에 안 보여줄 수도 없고 차라리 내 결혼식 안 왔으면 좋겠어. 결혼식에서도 깽판 칠 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다. 사실 그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리 철이 없기로써니 그래도 오빠 결혼식에 깽판을 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예상은 적중했죠. 결혼식 때 나타난 아가씨는 드레스보다 훨씬 하얗고 프릴과 보석이 잔뜩 달린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와서 제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거 달린 드레스는 나이 들어 유치할까봐 장식 하나 없이 공단으로만 심플한 원단에 팔 다 가리고 목도 조금만 파인 그런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한다면 누가 심플하고 말 안 해주면 베일 벗으면 그냥 깔끔한 공단 롱 원피스 입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단순한 걸 고르고 골라 입었는데 아가씨가 사방이 푹푹 파이고 비지에 레이스 낭낭한 원피스 입고 와서 왔다 갔다 하니 당연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아가씨에게 집중되면서 저 민폐녀 대체 누구냐라는 얼굴로 쳐다보는데 제가 다 창피하더라고요. 나중에 제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저 미친 여자는 누굴까? 혹시 옛 여친인가? 저런 빌런은 옛날 여친인 게 분명하다라며 쑥덕거렸다는데 나중에 제 남편의 동생이라는 걸 알고 다들 뜨악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난한 스타트업 대표랑 늦은 결혼하는 걸 안쓰러워했던 친구들이 그런 시누이 있는 집에 시집간 것을 더 안쓰러워하며 차라리 일찍 탈출해라. 늦은 나이에 그래도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본 걸로 만족해라라며 헤어지라고 할 정도로 그날의 아가씨는 히트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가씨는 저희가 결혼 후에 사업이 잘 되니까 더욱 노골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수시로 톡으로 용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예 선물하기 기능인지 뭔지를 써서 자기가 물건을 고르고 저한테 이것 좀 선물하기 눌러서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카드 같은 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구했습니다. 괜히 남편이 알면 또 싸움 날 것 같아서 적당히 거절하고 적당히 해주면서 시시했는데 어느 날은 남편한테 찾아와서 자기 차를 한 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너 면허나 있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면허야, 차 먼저 받고 나서 타면 되지. 나에게는 동감부여가 필요해.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동감부여가 아니라 동기부여겠지라고 말을 고쳐줬더니 또 자기 무시했다고 펄펄 뛰면서 차 하나 사내라고 땡깡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동기부여와 동감부여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겠다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었던 남편이 대체 무슨 차를 원하냐고 했더니 세상에 아직 저희도 꿈의 차라서 언감생심 바라지도 못하는 슈퍼카를 얘기하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면허라도 따고 오면 국산 소형차 하나 해준다고 했더니 그깟 소형차는 저도 안 받는다고 했답니다. 어쨌건 차를 사달라는 말을 거절하자 그 다음에는 저한테 와서 언니라도 나에게 차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이 나이 먹도록 차 없는 사람 나밖에 없다면서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아가씨가 무슨 얘기를 하던 일단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넘기기로요. 제가 슬금슬금 아가씨한테 선물하기 상품권 이런 걸 주는 것을 남편이 알고 정말 펄펄 뛰면서 화를 내다가 저한테 약속을 받아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죠. 죄송한데 아가씨에 대한 일은 다 오빠랑 논의해주세요. 저는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권리가 없네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오빠 뒤에 숨어서 여우짓 하지 말라는 거 있죠? 세상에 기도 안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여동생 괄시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정말 되도 않는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로 짓거려대던지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가씨가 이르겠다고 어깃장 놓은 아버님은 하루하루 시들시들 편찮으신 상황이어서 가족들이 모두 될 수 있으면 아버님 신경 쓰시는 일 없게 하려고 노력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딸이라는 사람이 아픈 아빠에게 이르겠다는 말을 무기 삼을 수 있나요? 단어 모르고 문장 모르고 고사성어는 몰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끊임없이 하는 게 저희 아가씨의 재주입니다. 사실 어머님께 일러버리면 가장 빠르지만 저랑 남편은 아가씨가 하는 말과 행동을 어머님께 전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죄스러워 하시거든요. 사실 어머님 잘못은 없잖아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가장 속상한 피해자일 텐데 저희마저 그런 얘기 어머님한테 전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님은 아가씨가 유일한 자기의 치부고 너무 아가씨 때문에 평생 속상해 오셨는데 저희가 그냥 그런 말까지 어머니께 전해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도 뭐 어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고 밖에서 깨진 바가지 안에서도 새겠죠. 저희한테 한 번씩 그렇게 난리를 떨면 집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까 오빠도 안 해주고 언니도 안 해준다는 식으로 악다구니를 하나 봐요. 그러니 뒤늦게라도 어머님이 다 알고 나서는 저희한테 꼭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눈물바람을 하십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박복해서 세상에 저런 거를 핏줄이라고 나와가지고 너희까지 고생시키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세상에 나 죽고 나면 저 철딱선이 없는 거
불안해가지고 어떡하니, 어떡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가씨 아직 어리잖아요. 철 들겠죠. 어리긴 20 넘었잖니. 예전에는 저 나이에 시집을 갔다. 아니 애가 나이가 먹고도 여전히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서 어떡하니? 나 정말 아득하다 아득해.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20이면 아직 아기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아니야 저거는 싹수가 노래. 싹수가 아주 노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야지 안 되겠어. 그리고 어머님의 걱정처럼 아가씨는 점점 더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도 아가씨를 더 이상 봐줄 수 있는 상태가 안 됐죠. 패싸움은 당연하고요. 술 먹고 경찰서에서 저희가 빼내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아가씨 뒤치다꺼리에 지쳐갈 때쯤 그나마 몰래 아가씨의 편을 들어주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장례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아가씨는 장례식장에서도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결국엔 저희 남편이 아가씨의 뺨을 올려붙였고 평생 얌전하게 사신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 보내드리는 그 길에 아가씨에게 내 눈앞에서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날 일을 친 후 아가씨는 정말로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저희와 연락을 딱 끊은 채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어머님 속이 얼마나 속이 아니셨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걔 조만간 또 나타날 거야. 왜? 소식 알아? 걔가 어디 가겠어. 그래봐야 뭐 어디 저기 친구 집에서 빌붙어 있겠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사고 많이 쳐서 걔 친구들은 내가 빠삭하게 다 알고 있거든. 안 그래도 친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랑 또 한바탕 한 모양이더라고. 조만간 쫓아내면 집으로 기어 들어오겠지. 자기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 그래도 어디 이상한 데서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해.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은 안 해도 어머님 엄청 걱정하시던데. 알바도 승질 못 돼가지고 오랫동안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번듯한 직장이나 구하긴 하겠어. 돈 떨어지면 들어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한테도 내가 말씀드릴게. 걔 소리만 시끄럽고 왈왈거리지. 제 몸 사리는 애라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지 잘못될까봐 식구들이 전전긍긍하는 거 알고 그거 무기 삼는 애야. 그래? 어머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전화드렸는데 너무 기운 없어 하시더라. 이따가 자기 퇴근하면 어머님한테 들렸다 와. 그래 알았어. 자긴 좀 쉬고 있어. 몸은 어때? 컨디션은? 컨디션 괜찮아. 나도 같이 가면 좋은데. 아니야. 엄마가 자기네 집에서 꼼짝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정말 좀 쉬어. 시아버님 장례 치르고 얼마 뒤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아이를 가진 후에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회사 일도 많이 안정됐고 제가 하는 일이 개발하고 코딩하는 거니까 굳이 출근이 필요 없다고요. 중요한 것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에서 회의하면서 해결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첫 임신이고 혼자 계신 어머님 좀 자주 들여다보려면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한테 들렸다 온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 말이 맞아. 걔 집에 들어왔더라고. 아가씨? 아유, 2달이나 나갔다 온 게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나갔다 온 것처럼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밥 달라고 그러더라. 어머니 지금 뒤집어져 있어. 어떡해. 어머님 너무 속상하시겠다. 내일이라도 한번 어머님한테 가봐야 되나? 당신 보기 창피하다고 당분간 오지도 말래. 뱃속 아기한테 뭐 좋은 꼴 보여주냐고. 그리고 노산의 촉이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안정 취하라고 하시네. 안정은 안정이고 어머님은 어머님이지. 그래도 아버님 보내드리고 얼마 안 됐는데 이래저래 얼마나 속상하시고 외롭고 쓸쓸하시겠어. 한 번씩 들여다봐야지.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점심 무렵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술떡을 사들고 말이죠. 아가씨는 막 일어났는지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서 식빵을 뜯어먹다가 제 손에 들린 떡을 보고는 떡만 훅 낚아채 가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 인사조차 않은 제 말입니다. 아가씨, 그동안 잔소리할 거면 그냥 조용히 해요. 직장 구하면 독립할 거야, 나도. 이놈의 집구석 들어오기만 하면 짜증나. 시끄러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떠들어? 예, 애미야. 너 집에서 안정 취하랬더니 여긴 왜 왔어? 뭐 좋은 꼴 보겠다고. 그리고 왜 이런 거 무겁게 들고 다녀? 이런 거 앞으로 절대 사오지 마.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뭐 땡기는 거 있어? 뭐야, 이 대놓고 하는 차별은? 언니, 임신했어요? 네, 몇 개월 안 됐어요.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네? 말할 기회가 없었죠. 핑계 너무 촌스럽다 진짜. 난 가족 아니에요. 아니, 아가씨 집에 안 계셨잖아요. 저희 전화 문자 다 무시하고. 이것 봐, 또 내 잘못이지? 이 집에서는 항상 나만 잘못하는 사람이고 왕따야. 그런 말이 어딨어요. 진짜. 임신했으니 또 얼마나 유세를 부릴 거야?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유세라뇨. 어디서 뭘 보고 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이없는 단어 선택에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유세요. 옆에서 자꾸 아가씨를 잡아 끌며 저와 떼어놓으려 하시던 시어머니가 유세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예, 너 차라리 어디 나가서 이따가 들어와. 그냥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냥 나가 있어.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신 목소리로 아가씨한테 차라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아랑곳 않고 다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즘에 회사 나가요? 아니요, 요즘엔 재택근무예요. 세상에, 우리 오빠 돈 좀 번다고 이제 집에서 사모님 노릇하는 거예요? 아가씨, 집에서 재택근무 한다니까요. 재택근무 뭐 제대로 하겠어요? 말만 재택근무지. 집에서 퍼질러 누워 잘지 그냥 월급 빌런을 할지 누가 알아요? 정말 팔자 좋네. 언니 팔자 너무 부럽다. 팽팽 놀면서 남편 돈 쓰는 거. 우리 오빠 돈 잘 버니까 좋죠? 세상에, 아가씨 말에 속이 뒤집어졌지만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못 들은 척 나는 지금 아무것도 들은 말이 없다. 아무것도 들은 말이 없다 하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쐐기를 박더라고요. 우리 오빠 벌어다주는 돈으로 맘 편하게 놀고 먹으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 아프면 언니가 돌봐요. 원래 노는 사람이 하는 거야. 나야 뭐 지금부터 일할 거고 바쁜데 펑펑 노는 언니가 해야죠. 그 말에 저희 어머님은 폭발하시고 말았습니다. 너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이 집에 팔도 들이지 말고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어떻게 친딸보다 남의 딸이 며느리 편을 더 들어? 남의 딸이 며느리가 아니고 내 며느리고 내 며느리가 내 딸보다 나를 더 위하니까. 너 그런 소리 엄마한테 조금도 도움 안 된다. 아니 막말로 얘가 지금 나를 돌볼 게 아니라 네가 돌보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뭐? 언니한테 집에서 노니까? 예, 네 언니 안 놀아. 네 오빠 사업 그렇게 잘 되는 거 다 네 언니 덕이라고. 네 언니가 얼마나 밤잠 못 자고 네 오빠 옆에서 야근해 가며 퇴근하네 가며 그렇게 일했는 줄 알아? 아니 늙은 나도 아는데 젊은 네가 왜 모르니? 엄마, 그거 언니가 하는 일 별거 아니야. 컴퓨터 앞에서 손가락이나 몇 개 까딱까딱 하는 거. 그걸로 돈 버는 거 진짜 누워서 떡 먹기로 버는 거지. 그렇게 쉽게 번 돈을 아가씨한테 한 푼 용돈도 안 주는 치사한 여자라고. 엄마가 속고 있는 거야. 진짜 엄마가 순진해. 아직도 언니의 실체를 몰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한테 처음으로 못된 말을 했죠. 아가씨,
사회생활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가씨야말로 빈대처럼 부모 형제한테 빌붙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의 노력을 그런 식으로 폄하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아가씨한테 할 만큼 한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반성이라도 좀 할 줄 알아야죠. 어쩜 그렇게 성정도 없고 반성도 없어요? 아가씨 그런 식으로 살면 큰일 나요. 이거 봐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나한테 이때까지 그렇게 못된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착한 척하더니. 왜? 우리 엄마가 언니 편 들어주니까 뭔가 기고만장해요? 세상이 다 언니 편 같죠? 우리 오빠도 언니를 만나기 전에는 나한테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어떤 식으로 이간질을 했는지 우리 오빠 요즘에 내 말 듣지도 않는다고. 무슨 소리예요? 저 그이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것도 연애하고 2년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 전까지 저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동생한테 이것저것 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오빠가 그럴 리가 없지. 다 언니 치마폭에 쌓여서 정신 놓은 거지. 진짜 꼴 보기 싫어.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다 언니 때문이에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아빠 돌아가신 거라고. 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제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런데 저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3달 넘게 병고한 제가 혼자 다 했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새로운 프로젝트 론칭하느라 바빠서 저 남편도 오랴 시아버지 병간호하랴 정말 정신 없었거든요. 제가 시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간호할 때 단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병원 와서 잠 한 번 안 자본 사람이 어쩜 저한테 시아버지가 저 때문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달려가서 아가씨 뺨을 올려 붙이셨어요. 장례식에 이어 2번째였습니다. 엄마에게 맞은 아가씨는 씩씩거리면서 죽일 듯이 자기 엄마에게 달려들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도 이번에는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가 싸우는 걸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말렸는지요. 말리다가 아가씨가 저를 세게 밀쳤고 저는 식탁 다리에 크게 부딪히면서 굴렀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달려와서 아기 괜찮니? 아기 괜찮니?라고 물어보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아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저는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유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가씨가 밀친 것 때문에 100% 유산이 된 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무언가 아기가 불안정했고 첫 임신이었고 아직 안정기에 오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유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었죠. 그런데 운 나쁘게도 저희 아가씨가 저를 밀쳤고 제가 쓰러져서 부딪힌 것이 유산으로 이어졌으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아가씨 때문에 제가 유산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첫 손주를 자기 때문에 잃었다며 제 얼굴 볼 낯이 없다고 저한테 다시는 이 엄마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죄가 너무 크다고 정말 얼마나 우시던지.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건 어머님 탓이 아니잖아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아가씨 잘못이고 더 큰 잘못으로 올라가자면 제가 안정기에 굳이 어머님 보겠다고 싸돌아다닌 거 그것도 잘못인 거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 그렇게 따지고 들고 따지고 들고 따지고 들어서 결국엔 그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결론을 내는 사람이라 어머님의 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잘 지킬 수 없는 몸이었나 봐요. 저도 슬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머님을 원망하거나 아가씨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 건강하게 붙어 있을 아이였으면 식탁이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졌어도 붙어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저와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충격에도 떠났던 거라고 생각할게요.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또 저한테 찾아오겠죠. 그러니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저한테 너는 애가 배포가 큰 거냐 아니면은 성품이 좋은 거냐 자기는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우셨지만 진짜로 그건 어머님 탓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임신 2개월 만에 저는 아이를 잃고 남편은 말은 안 했지만 그때부터 자기 여동생에 대한 모든 마음을 끊어버린 듯 했습니다. 제가 아가씨의 아짜만 꺼내도 저한테 매섭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걔 얘기도 앞에서 꺼내지 마. 그렇게 서슬프른 남편은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아가씨에 대한 얘기를 별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간신히 2개월, 3개월 정도 지났을 땐 어머님이 그래도 집에 오는 거를 막지는 않으셔서 그렇게 어머님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뭔가 이상하신 거예요. 자꾸만 헛소리 비슷한 것도 하시고 어지럽다고 그러시고 뭔가 숨도 좀 가빠지시고 이건 딱 봐도 뭔가 정상은 아니었죠. 그래서 얼른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뚜렷한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건 어머님이 약간 스트레스와 충격, 그 다음에는 노환, 기타 등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현재 약간 선망 비슷한 게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버님 보내시고 아가씨가 속썩이고 제가 유산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나이 드신 어머님에게는 버티기 힘든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머님은 선망과 함께 사지마비가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어머님을 보살피고 돌보고 똥오줌을 받아내야 됐죠. 남편은 간병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과 함께 계시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감사한 건 우리 어머니 그래도 내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할 때 편찮으셔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몇 년 전처럼 너무 가난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 편찮으셨으면 나 어머니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 당장 못했을 것 같아. 맞아. 우리가 돈 벌고 어머님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자. 당신도 몸 추스리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잘 이겨내실 거야. 강하신 분이니까. 간병인 있어도 나 어머님 자주 찾아뵙고 계속 옆에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돌봐드리려고. 쭉 알아보니까 옆에서 자꾸 옛날 얘기해주고 자극 주고 말 걸어주고 신경 써주고 사랑 주고 이러는 거 되게 중요하대. 고마워. 내가 회사가 바빠서 못하는 거 자기가 대신해주는구나.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어머님께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러 어머님 집에 가서 남편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띡띡띡 번호키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세상에 소식 한 장 안 남기고 후련히 사라졌던 아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아가씨는 집에 저희가 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딱 봐도 뭔가 몰래 가지러 들어왔다가 재발절인 얼굴이었죠. 뭐야? 사람 없는 집에서 둘이서 뭐 훔쳐가? 훔쳐가는 건 네가 하려고 한 거 같은데. 엄마도 안 계신 집을 왜 들어와? 뭐 이 집 안 오겠다고 나간 거 아니었어? 아가씨,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렇게 잠적해버리면 어떡해요? 왜요? 어차피 나야 엄마한테 중요한 손주 되어간 나쁜 년이잖아요. 내 소식 누가 궁금해한다고.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그래도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하면 뭔가 아가씨 심경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가씨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엄마 유산분배에 장난치면 자기 가만히 안 있겠다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소리가 나오냐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 먼저 찾게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냐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각원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지금 나한테 우리 엄마 똥 좀 받아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나 그거 못해요. 언니, 우리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이때까지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니까
언니가 해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대체 우리 아가씨는 머릿속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저런 말이 먼저 나올까요? 옆에서 듣던 남편이 아가씨를 문 밖으로 밀어내듯 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지금 너랑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네 언니 내 돈으로 호의호식한 적 없고. 아휴, 내가 이런 말해서 뭐 하겠냐. 야, 그냥 나가. 나 너랑 말도 하기 싫다. 오빠는 왜 맨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오빠가 이러니까 새언니도 날 무시하는 거잖아. 내가 널 언제 사람 취급 안 했어. 네가 그러려면 좀 제대로 취급받게 좀 하든가. 아니, 취급받게 하는 게 어떤 건데? 오빠가 나를 먼저 그럼 여동생으로 취급해 준 적이 있어?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엄마 감정 나한테 떠맡길 생각하지 마. 하려면 돈 있는 언니 오빠가 해. 돈 많잖아. 여동생한테 줄 용돈은 없어도 엄마 간병할 돈은 있겠지. 집에서 노는 언니가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되겠네. 엄마가 나보다 더 딸처럼 생각하잖아. 세상에 어디서 가시를 주워 먹었는지 어쩜 하는 말마다 그렇게 가시가 톡톡 돋아있는지 정말 제 친동생이었으면 뒤통수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더라고요. 진짜 아가씨니 망정이지 친동생이 아니니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야, 너랑 말하면서 나 화내는 기력도 아까우니까 그냥 나가. 그냥 나가고. 그래, 네가 지금 엄마 찾아가 봐야 엄마 스트레스만 더 받지 뭐. 그냥 오지 마. 오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거봐, 이제서야 본색이 드러나네. 결국 엄마랑 나 사이 멀어지게 한 건 오빠고 엄마가 나 못 보게 엄마한테 나에 대한 나쁜 얘기 하는 것도 오빠인 거 내가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야, 내가 엄마한테 네 얘기를 나쁘게 할 게 뭐가 있냐? 네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라고. 됐어, 듣기 싫어. 그리고 두 사람이 빼돌리기 전에 나 엄마 보석이랑 태물 내가 가져갈 거야. 그건 내 거야. 엄마가 나 준다고 그랬어. 새언니 하나도 못 줘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엄마가 쓰러져 있다는데 태물이랑 보석이랑 절대 손대지 말라는 말이 나오나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뭐야말로 손대지 마. 내가 네 금고에다가 보관했어. 그랬더니 아가씨가 펄펄 뛰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거라는 둥, 그거 손대면 자기가 고소할 거라는 둥,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제가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어머님 살아계세요. 어머님 유산 아니라고요. 아직 어머님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착한 척하지 마요. 재수없어요. 그렇게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이야. 진짜 짜증나. 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더 이상 대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정말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살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자꾸만 말하지만 저 이과생이어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사실 감정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거 꼭 잘 못해주거든요. 다들 뭔가 위로를 할 때 저만 혼자 해결점을 찾고 다들 공감해 줄 때 저 혼자 분석하고 그랬던 적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너는 약간 로봇 같아. 그래도 너랑 얘기하다 보면 뭔가 확실해져서 좋아. 이런 얘기를 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가씨는 저로서도 절대 해석 불가, 솔루션 도출 불가, 정말 많은 것이 불가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혼자 씩씩거리면서 어머님 방으로 가서 무언가 들고 쏜살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마도 어머님이 항상 화장대 위에 올려놓으시던 지갑에서 푼돈이라도 가지고 간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것까지는 말리지도 않고 그냥 여동생이 집에 간 후에 조용히 집에 비밀번호를 바꾸더라고요. 집에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정말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 싫다. 어쩌겠어. 그래도 어머님 일단 건강이 우선이니까 어머님만 신경 쓰자. 그래야지 뭐. 그렇게 어머님께 어머님 재활에 필요한 어머님이 익숙한 물건들을 몇 개 챙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동안 저는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님께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은 인지도 많이 돌아오시고 대소변 정도는 부축받아서 혼자 화장실 가서 해결도 하실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유언할 게 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쓰러지고 나서는 또 쓰러져서 언제 처순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다들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라. 그래서 저희는 번호 바꾼 아가씨도 수소문해서 어머님이 찾으신다는 얘기를 전하고 어머님이 유언하시겠다고 한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까지 온 그날 어머님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가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정말 아무리 못된 자식이더라도 중환자실 들어간 부모를 보며 발 동동 정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가씨 이러더라고요. 뭐야, 기껏 약속 취소하고 왔더니 왜 하필 오늘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그래? 아, 짜증나. 제가 정말 달려들어서 입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간호원이라도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들었으면 세상에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생판 남이라도 어이없을 말인데 친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새삼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나마 제 남편이 피는 안 섞였어도 정말 아들 노릇 하겠다고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게 장할 지경이었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정말 대노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나쁜 기운 옮기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버럭 소리를 쳤으니까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며칠 뒤에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아가씨가 왔었냐고요. 남편이 머뭇거리며 왔다가 그냥 엄마 많이 걱정하고 갔어라고 대답을 하자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시던데요. 내가 내 딸을 모르니? 걱정은 무슨 걱정. 할 말 있다고 해서 왔는데 할 말도 안 해주고 쓰러졌다고 짜증이나 잔뜩 내고 갔겠지. 그 말에 저랑 남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것 자체가 대답이었죠. 뭐 게다가 병원이 얼마나 말 많은 곳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깨어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옆에 계시던 할머니들이 아마 다 얘기하신 모양이에요. 그 집 딸내미가 와서 이랬더라 저랬더라 혹시 친딸이 아니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온갖 얘기를 다 하신 거죠. 그러니 저희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옥이시겠죠.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아가씨까지 다 온 상황에서 어머님이 조용히 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작성해서 공증까지 다 받아놓은 유언장이 있다. 유언장 얘기가 나오자 아가씨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엄마, 안 그래도 아빠가 재산이 좀 있지 않았어? 아니 그래도 우리 집 아주 못 살진 않았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도 사업하시면서 일했고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도 우리 집이 얼마큼 재산 있는지 말을 안 해주니까 뭐 나도 눈치가 있으니까 우리 집 어느 정도 살잖아. 넌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그래, 네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던 회사도 좋은 값에 팔고 땅도 현금도 꽤 가지고 계셨다. 그거 다 정리하면 못해도 30억 원짜리는 될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자마자 아가씨가 환호성을 올리더라고요. 세상에 30억? 그럼 그중 절반은 내 거네. 나 그거 먼저 좀 주면 안 돼? 너 이거 돈 받아 뭐해? 젊을 때 줘야 투자도 하고 쓰는 맛도 있지.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아가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그거 못 받아. 내가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을 썼다. 공증까지 다 받았고 변호사한테 다 합의도 마쳤어. 내가 쓰러져서 병간호를 해야 될 때 그때 내게 와서 간호한 그 날짜만큼 온 자식한테 나눠주기로 했다. 즉 내가 100일간 누워 있었는데 90일을 오고
나머지 자식이 시비를 왔으면 내 재산은 9대1로 배분할 거야. 그런데 지난 몇 달간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나는 내 아들이랑 며느리, 특히 며느리가 99를 왔고 그 99 중에 13번인가 14번인가를 아들이 왔고 딱 한 번 내 딸이 나 혼수 상태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갔던 그날 하루 병원에 왔더라. 그러니 내 재산 어떻게 나눠줘야겠니?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신이 난 김에 유언장 다시 정리할 거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 오기로 했고 변호사랑 얘기하기 전에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통보하는 거야. 내 재산 99%는 내 며느리한테 간다. 아들도 아니야. 며느리한테 갈 거야. 아들놈도 몇 번 안 왔잖아. 며느리만 드나들었지. 이 병원에선 내가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며느리만 있는 줄 알더라. 어머님 말씀이 끝나고 남편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바빴고 특히 어머님 병원비 대려고 프로젝트를 더 많이 늘려서 하느라 정작 어머님한테 자주 못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딸 때문에 아들한테마저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딸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려면 아들한테도 똑같이 모질어야 하는 어머님 심정, 제 남편이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어머님한테 자주 오지 못했던 스스로가 너무 죄송하고 원망스러웠던 거겠죠. 제 남편은 그런 남자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앞에선 아가씨가 씩씩거리면서 자기 엄마를 죽일 듯 노려보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진작 말했으면 내가 와서 간병을 했지.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는 게 어딨어? 뒤통수라니. 나도 이 정도 배수지는 있어야지. 엄마가 그러고도 엄마야? 너는 그러고도 딸이냐? 아니 어떻게 친딸인 나한테 1%밖에 안 준다는 얘기를 해? 그것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 지금 이 방법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그거 법적으로도 아마 효력 없을걸? 내가 소송해서라도 받을 거야. 그러면 네 새언니한테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냥 내 유산 받고 내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네 오빠랑 이혼하면 너랑도 남남되는데 네가 어떻게 소송을 해서 받겠니? 엄마! 이혼을 시켜서라도 재산을 주시겠다는 시어머니의 말, 어떤 심정이셨는지 정말 제가 다 마음이 시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가씨는 전혀 반성하는 것도 없고 그냥 원망만 가득한 듯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고 끝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쾌악을 부리다가 병원을 뛰쳐나갔어요. 내가 법을 모르겠니?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쟤한테 절반 가는 거 나도 알고 있다. 뭐 기껏 법으로 해봐야 절반보다 조금 덜 가거나 하겠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겁 한번 주고 정신 좀 차리게 해야 제가 그래도 사람 구실 조금이라도 하지 않겠니? 내가 저게 너희 인생의 걸림돌이 될까봐 그래서 죽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진심이야. 유서에 진짜 그렇게 썼어. 나 죽고 나면 이때까지 나 케어해준 자식한테 돈 가게. 그러니까 내 재산 다 너희가 가져간다 생각하고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동생이니까 끝까지 좀 잘 부탁한다. 어머님, 그런 걱정은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사람 마음 참 웃기죠? 그날 이후로 아가씨가 도살장에 끌려간 소 같은 얼굴로 어머니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이 자기한테 재산 한 푼 안 줄 것 같았는지 병원에 와서는 이렇게 물어본대요. 나 오늘 이틀째야. 2%는 내 거야. 나 3일째야. 3% 내 거야. 4%야. 그제야 저는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지만 끝까지 아가씨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으셨던 거겠죠. 재산은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가씨랑 한마디라도 더 하고 아가씨랑 하루 종일 시간 보내면서 그래도 모녀간에 조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면 저는 그걸로 훨씬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아가씨가 언제까지 저렇게 어머님을 찾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어머님한테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다 모든 게 후회잖아요. 아가씨가 그런 후회하는 거 저도 원치 않거든요. 물론 제 남편은 저거 얼마나 가겠냐며 불신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 아가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결과는 꼭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 어머님이 얼른 건강해지셔서 조금 더 저희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산보다는 그게 더 좋네요. 어머님도 조금 더 아가씨와 좋은 관계가 된 다음에 돌아가셔야 편히 눈을 감으실 테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